아니,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젊은 기사가 지나가며 한 말입니다.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다 들렸습니다. 새벽 4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화물차에서 박스를 내리다가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골판지에 번졌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일 할 수 있어요. 제발 퇴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65해를 살면서 이렇게까지 매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실에서 제 이름 썩 잠 안 되면 담당자가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년을 군청에서 일했습니다. 25살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55살에 퇴직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8시 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고 저녁 6시가 넘어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원 처리, 서류 검토, 예산 집행.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뒷돈을 받은 적도 없고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업자들이 명절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자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들고 직접 찾아가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느렸는지도 모릅니다. 동기들이 과장 달 때 저는 계장이었고 동기들이 국장 달 때 저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산 것이니까요. 후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처럼 일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서류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시네요. 요즘 세상에 선배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들 사이에서도 제 이름이 돌았습니다. 저분한테 맡기면 늦어도 정확하게 처리된다고요. 어떤 민원인은 일부러 제 담당 날짜에 맞춰서 오기도 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후배 하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 세월보다 값졌습니다. 퇴직식장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중매로 만나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밥 먹는 제 얼굴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당신 만난 게 복이지. 다른 집 남편들처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법도 없고 동네 모임에서도 아내는 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봉투 한 번 안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이가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둘이 벌어서 아이 키우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장만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퇴직금이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도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뒷산에 올라 막걸리 한잔하고 가끔 손자 얼굴이나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군청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시죠?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후배는 태양광 발전소 분양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이고 한전에서 20년간 전기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구조라고요. 처음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퇴직금 그냥 놔두시면 물가에 깎여 나갑니다. 요즘 선배님 또래 분들 다 이런 거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왜 안 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설명회장은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60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처럼 퇴직금 들고 노후를 고민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분들도 있었고 등산복 차림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단상에 올라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로드맵, 한전전력 매입 단가표, 20년 장기 계약 구조. 숫자와 도표가 빼곡했습니다. 담당자는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광에 투자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앞으로 태양광은 더 커집니다. 한전에서 20년간 전기를 사줍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담당자가 저를 알아봤는지 쉬는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표님, 혹시 공직에 계셨습니까? 서류 보시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아까 자료 넘기시는 거 봤는데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계속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오셔야 이런 사업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류도 안 읽고 덤비거든요. 대표님은 다르시잖아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저희도 든든합니다.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서, 시군개발허가서, 한전개통연계협의서, 발전사업허가증. 30년간 서류를 본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직인이 찍혀 있었고 날짜도 맞았고 양식도 정확했습니다. 관인대장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아시잖아요. 앞으로 태양광은 국가기관 산업이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세요.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부가 망하면 모를까? 담당자의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 사업이라는 네 글자가 30년 공무원의 믿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퇴직금 2억 원에 대출 1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2년 뒤에 저한테 감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악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내한테 좋은 소식 전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계약서에는 6달 안에 발전소가 완공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인허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쪽 서류가 늦어서요. 요즘 지자체가 워낙 깐깐해서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착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공무원 30년 하면서 인허가가 밀리는 건 흔히 봤으니까요. 민원인들한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처리된다고. 한 달이 두 달이 됐고 두 달이 넉 달이 됐습니다. 그제야 공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충청도 산골짜기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헤매는 좁은 길을 한참 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었고 인부 서너 명이 철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투자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3억짜리 발전소입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명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는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공 연락을 받은 건 계약하고 10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전 개통 연결이 문제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전 쪽 사정이 있어서요. 연결 대기 물량이 밀려 있답니다. 전국에서 태양광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2달을 더 기다려서야 전기가 연결됐습니다. 투자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익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나갔습니다. 첫 정산서가 온 건 투자하고 1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돈이 들어온다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 예상 수익이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들어온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250만 원 들어온다며? 이게 다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올해 일조량이 예년보다 낮았습니다. 장마가 길었잖아요. 날씨 탓이에요. 내년에는 정상화됩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첫 해는 다 그래요. 저는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손을 털었어야 했습니다. 80만 원이라도 받고 있을 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매입 단가를 대폭 낮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과잉 공급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전기를 팔아도 예전만큼 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불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싹싹하던 말투가 사라졌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책이 바뀌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막막합니다. 변명만 늘어놓더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지보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패널 일부가 불량이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분명히 새 제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왜 교체를 합니까? 불량이면 보증 아닙니까? 업체 직원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하청이에요. 분양사 쪽에 얘기하세요. 저희한테 뭐라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희도 월급쟁이입니다. 분양사에 전화했더니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익은 한 달에 5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으로 이자도 못 막는 지경이 됐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퇴직금에서 매달 돈을 빼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까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예요? 2억이 어디 간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에 젖어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내가 깨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세라고 했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분양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전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짝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 그 4글자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발전소 현장에 가봤습니다. 태양광 패널 사이로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몇몇 패널은 깨져 있었고 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억 원을 쏟아부은 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옆부지 농민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농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양사가 땅을 임대한 거예요. 근데 임대료를 안 내서 땅 주인이 계약 해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다 철거될 거래요. 여기 투자하신 분들 다 날리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사용 계약 자체가 엉터리였습니다. 분양사는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대 계약서도 위조된 거였습니다. 30년간 서류를 봐온 제가 가짜 서류에 속은 겁니다. 직인도 가짜였고 관인 대장 번호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확인 한 번만 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놈아. 30년 서류 봐서 뭘 했냐? 이 바보야.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세면대에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벽에 아들 키 표시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던 풍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면서 아내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도 힘들대요. 창피하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공무원 동기들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원칙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 집을 날렸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에서 단체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하차 일용직을 합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박스를 나릅니다. 하루 일당이 7만 원입니다. 65살 몸이 버텨주는 날만 일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쉬는 날이 한 달에 5-6번은 됩니다. 그날은 돈이 없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는 날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삽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입니다. 창문이 땅 위로 반쯤만 나와 있어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발뿐입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곰팡이 냄새가 벽에 배어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누워 있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던 그 입이 이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섭니다. 원망인지 체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은 대출 이자 갚는데 전부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상환액을 매달 내야 합니다. 일당 벌어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병원은 엄두를 못 냅니다. 아픈 데가 있어도 참습니다. 이가 아파도 치과를 못 갑니다. 진통제로 버팁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손자 얼굴을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에 문자를 보냅니다. 답이 오지 않습니다. 전화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습니다. 아내가 가끔 묻습니다.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아픕니다. 공무원 동기들 모임은 끊은 지 오래입니다. 가끔 거리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를 눌렀습니다. 30년을 떳떳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휴게소에서 일하다가 동기를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밤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설명회장에서 담당자가 했던 말. 대표님, 이건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말을 왜 믿었을까요? 서류에 직인이 찍혀 있다고, 정부 사업이라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저는 30년 공무원 경력을 믿었습니다. 서류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자만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가끔 발전소 현장이 꿈에 나옵니다. 잡초 속에 묻힌 태양광 패널들, 녹슨 철 구조물. 그 꿈을 꾸고 나면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 얼굴도 떠오릅니다. 악수하며 웃던 그 얼굴. 대표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정부 사업이라는 말, 원금 보장이라는 말,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서류가 그럴듯해 보여도 직접 확인하십시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먼저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십시오. 퇴직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60이 넘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휴게소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내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올 날만 기다립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65살 먹은 늙은이가 피로 배운 교훈입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